안녕하십니까, 강태형입니다. 저는 그 포렉스 전문 강사이면서 또 FX 그린의 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시는 여러 또 봉사하시고 하시는 동남부 지역의 6개 단체 회장님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좀 딱딱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편하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돈을 잘 벌고 잘 써야 한다는 그런 진부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제가 돈은 뭐 이 세상의 파워고 힘이다 하는 뭐 그런 완악함을 또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돈과 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포렉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일종의 외환거래라고 포레인 익스체인지의 줄임말이고요. 외환거래를 개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금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총괄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돈에 대해서 이제 짧게 한번 개요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배정된 게 25분에서 30분이라 원래 제가 하던 강의를 좀 더 압축해서 2시간짜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포브스 2010년도 포브스지에서 미국의 400명의 억대 부자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1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커네티컷에 11명이 살아요. 근데 그 커네티컷에서 SAC 캐피탈 운영 자문회사를 하는 스티브 코엔이라는 사람이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약 73억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자는 브릿지워러 금융연합회에 설립을 하고 운영하는 레이 델리오라는 사람이 또 50억 달러의 재산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자는 ESL 투자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에드워드 램퍼트라는 사람이 약 31억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억만자자 클럽 회원 중에 유일하게 11명의 커네티컷에 사는 회원 중에 한 사람 중에서 금융에 종사하지 않는 캐런 프리츠컬이라는 사람이 하얏트 호텔의 상속자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커네티컷에 사는 11명의 금융 부자들 중에서 억대 부자들 중에서 10명은 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1명만이 그 호텔의 상속자입니다. 그럼 전 미국의 90% 정도 되는 약 80% 90% 되는 대부분의 억만장자들이 자신의 돈이 아닌 남의 돈을 운영하는 일종의 투기, 펀드 운영으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또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시각을 약간 금융에 다른 방법으로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1년에 존 폴슨이라는 그 펀드 매니저가 50억 달러를 벌었어요. 그 사람이 2007년도에는 37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1년 만에 벌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조지 소로스는 92년도에 영국 파운드를 공격해서 딱 일주일 만에 10억 달러를 벌었어요. 아마 신문기사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조지 소로스가 작년에 엔저 현상이 있을 때 한 2주 만에도 6억 달러를 벌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일본 엔화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전무후무한 손실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펀드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일정한 어떤 자산을 부풀리기도 하고 또 수익률을 높이는 거죠. 또 에드 스위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트레이딩을 교육하고 매매 비법을 강의하는 뉴저지의 더 커머디티즈라는 아카데미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펀드 매니저로 참가했는데 아주 좋은 예로 손님 돈 5,000불을 12년 만에 1,500만 불로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굉장한 펀드 매니저죠. 그렇게 돈을 잘 굴리는 어떤 펀드 세계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지만 뭐 제임스 사이먼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회장, 또 피터 린치,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던 사람이죠. 13년 동안 누적 수익률 2,700%를 냈어요. 대단하죠. 또 뭐 아시지만 유명한 뭐 워렌 버핏,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펀드 매니저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너무 큰 단위의 돈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실감이 잘 안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연 10만 불을 세이브할 수 있는 어떤 뭐 고소득 연봉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만 불씩을 1000년을 모아야 1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모아야 되는 돈이 1억 달러라는 얘기죠. 근데 존 벌스 같은 사람은 1년에 50억 달러를 벌었으니 제가 5,000년을 벌어야 모아야 되는 그런 돈을 1년 만에 벌었어요. 거기에는 틀림없이 어떤 금융적인 기법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존재하겠죠. 저는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장황한 어떤 금융에 대한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금융에 대한 오픈된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은 사실은 큰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시대가 산업자본 시대에서 금융자본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산업도 중요하지만 금융자본을 이해하지 않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지식이 없이는 큰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정설이에요. 또 금융펀드에 투자 없이는 또 큰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다면 저기 월스트리트에 있는 세계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세계. 나는 뭐 여기서 내일만 잘하면 되지. 만약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저희 후대는 미래가 없다는 거죠.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야 금융에 대한 교육이 저희 1세대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희 후대는 경제적인 어떤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또 금융자본이 산업이 금융자본과 연계되어야 할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야트란타 지역에서 흔히 많이 하는 비즈니스 중에서 세탁소업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50만 불짜리 세탁소를 하는데 그 세탁소를 하나 더 차리기 위해서 제가 50만 불을 어느덧 50만 불을 또 모아야 됩니다. 한 5년 정도 걸려서 제가 50만 불을 모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서 5년 후에 하나를 더 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차렸더니 이제 한 3년 걸렸어요. 그래서 또 50만 불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동안에 차릴 수 있는 것이 만약에 10개라고 가정을 한다면 금융자본이 결합된다면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세탁소가 남들과 다른 서비스와 남들과 다른 컨셉 또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금융자본이 연결된다면 1년만 해도 저는 200개, 300개를 만들 수 있고요. 주식시장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융자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아딸이라는 분식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튀김, 딸은 떡볶이. 그래서 아딸입니다. 아마 그 착한 경영이라는 책에 이경수 회장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분이 조그만 떡볶이를 합니다. 감히 떡볶이 가게로 한국에 1000개, 1200개의 거대 기업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 가정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만드셨어요. 떡볶이집 하나로. 아버지는 튀김을 튀기고 딸은 떡볶이를 만드는 그 작은 가게로 120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굉장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금융이 연결되었을 때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파급 효과라는 겁니다. 유태인들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유태인들은 2000년 전부터 자녀들에게 돈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뭐 예를 들면 전당포가 되든 보리대금이 되든 뭐 은행이 되든 하여간 이상한 방법이든 간에 돈의 흐름과 또 투자 방법,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방법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그들의 후대는요, 전 세계 금융권 90%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투자은행, 상업은행, 모게지은행, 인슈런스 컴퍼니, 또 유수의 뭐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운영회사 다 잡고 있습니다. 한번 더 유태인들의 그 사람들의 어떤 기법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어쩌면 저희가 이 부분들을 안다면 정말 얄미울 정도로 좀 부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해주면 어떨까 하고 관심 가졌던 부분들을 그들은 관습과 어떤 체계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들은 13살이 되면 자녀들에게 성인식을 합니다. 그죠? 성인식을 하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종합교육의 이벤트장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정체성 이슈, 경제관념, 미래를 위한 자금준비, 자원봉사, 퍼블릭 스피치가 모두 이 이벤트에서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년 후에 네 성인식 때
너가 하나님 앞에 또 유대인으로서 또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자랄 것인가를 에세이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그 에세이를 갖고 1년 동안 준비합니다. 그 주제를 갖고 고치고 책 읽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하객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그날 그 자리에서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어른이 되는 거고 감격을 갖겠죠. 또 한 가지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벌어진 하객들이 축의금을 내겠죠. 축하 자금을 내면은 반드시 그 돈을 부모는 이 자녀에게 적립식 펀드를 만듭니다. 투자 펀드를 만드는 거죠. 그 이름으로. 예를 들면은 그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13살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한 23살까지 10년 동안을 굴린다면요. 10,000불도 50만 불이 될 수 있고요. 10,000불이 100만 불 될 수도 있어요. 뭐 적게는 10만 불, 20만 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투자의 펀드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녀들이 나갈 때, 사회에 나갈 때 그런 선상에서 출발하는 자녀와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자녀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부모 용돈 더 쓰고 뭐 졸업 선물로 차 사고 이런 정도로 사회를 출발하는 우리 자녀들과는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차이가 엄청 나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또 사회생활의 종잣돈을 말해주는 대목에서 저희는 정말 많은 것을 반성하게 되고요. 또 그런 수만 불로 주식 투자를 하고 채권 투자 펀드를 사주는 어떤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는 어려서부터 경제의 개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녀에게 100불을 줍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물어요. 너 이 100불을 어디다 쓸 거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럽니다. 저금할 거야. 옛날에 저희 같았으면요. 잘했어. 내가 아들 교육 정말 잘했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칭찬해 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세대는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이 100불을 주면서 자녀에게 이 돈을 갖고 어디다 투자해서 무엇을 만들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통계에서요. 지난 5년간 2009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만약에 S&P 500에 10,000불을 투자했다면 그 돈이 오늘 현재 5년이 지난 현재 한 5만 불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분이 골드에다 투자했다면 10,000불을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5,000불을 벌었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계에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럼 현금을 은행에 넣었다면 얼마를 벌었을까요? 27센트를 벌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인플레이션까지 감안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요? 물가가 올랐는데 27센트 벌었으면 적자지요. 적게 벌은 겁니다. 마이너스 된 겁니다. 은행에 10만 불을 넣으셔도 1%가 안 나오는 저금리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준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둔 그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그 펀드를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은행에다 넣어뒀다면 어떻게 보면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투자 펀드에 위험이 있어도 리스크를 택하고 감안하셔서 넣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돈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부자가 되는 방법도 달라졌어요. 돈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로버트 뭔가요? 기요사키. 예, 기요사키 맞죠?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지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하우스홀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900만 채에서 1000만 채의 하우스홀더가 집을 잃었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아틀란타에서는 30만 불에서 50만 불짜리 집을 한 30년 동안 모기지를 갚아가지고 은퇴할 때쯤 되면 중년층이 됩니다. 이제 중산층이 됩니다. 뭐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뉴욕에서는 100만 불에서 120만 불짜리 집을 사서 뭐 은퇴할 때쯤에 모기지를 다 갚았다면 아마 중산층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아틀란타와 거기에는 뭐 경제적인 약간 차이가 있고 또 뭐 땅값과 이런 것이 뭐 편차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중산층이 내가 30년쯤 중산층이 될 만한 시기에 꼭 15년, 20년 주기로
어떤 경제 불황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산층으로 겨우 넘어 올라가는 턱걸이를 끌어내립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중산층이 지금 미국에는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000만 채 되는 집들을 은행권에서는 다 자기네들이 홀드하고서 나중에 집값 오를 때 되팔아서 걔네들은 더 부자가 됩니다. 분명히 그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음모와 비밀이 존재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쓴 사람이 로버트 키요사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 한 잔만 잠깐 먹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서프라임 모게이지 사태나 어떤 많은 그 금융 위기 때 꼭 그 칼럼을 읽으시거나 또 아니면 어떤 뉴스를 보실 때 꼭 하나 회사가 나옵니다. 혹시 그 공통점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회사가 나오냐면요, LTCM이라는 회사가 나와요. 혹시 아마 기사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예요. 2007년도인가 그때쯤에 설립이 돼서,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그 회사가 1994년 정도에 설립이 돼서요, 일종의 굉장히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월스트리트에서 수출되고 나와서 차린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는 경제학 노벨학자가 2명이 포진되어 있었고요, 또 유명한 펀드 매니저 그 석학들을 스카우트해서 엄청난 부를 누렸던 회사예요. 또 초창기에 몇 년 사이에 1년에 한 50%의 어떤 수익률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금융권에서 그 회사에 뭐 돈을 맡긴 거죠.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어떤 금융권들이요. 돈을 맡겼는데 이 회사가 그렇게 똑똑한 그룹이었고 그렇게 똑똑한 천재들이 있었는데 1900 현재 있었는데 그 회사가 그 러시아 채권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회사는 채권으로 돈을 버는 회사였는데 러시아 채권에 손을 댔는데 러시아 그 당시에 모라토리엄 디폴트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그 여파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의 경제공황은 예를 들어서 예전의 경제공황이 일종의 실업자를 양산하고 그 다음에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부분에서 생활고를 시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지금 지난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미국의 구제금융이 막지 않았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경제공황은 뭐 그 정도였다면 지금의 만약에 세계적으로 경제공황이나 어떤 금융권의 무너짐이 온다면요, 여러분들은 아마 슈퍼마켓에 우유를 못 사게 될 거예요. 왜? 공장이 문 닫으니까요. 여러분도 빵을 구하기도 어려질 거예요. 그만큼 핵폭탄 위력에 세계가 뒤집히는 경제공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TCM 같은 회사가 1조 5억 달러 정도의 미국 자산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레버리지라는 거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10,000불을 가지고 있으면 뭐 10배의 레버리지다 그러면 10만 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인해서 1조 25억 달러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회사인데, 만약 그 회사를 막지 못하면 세계는 뒤집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구제금융을 할 수 없이 한 거죠.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걔네들이 좋아서 뭐 메꿔준 게 아니라, 그걸 안 메꾸면 여러 가지가 도산해버리고 결국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하고 전 세계 피해가 오니까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금융권에서 어떤 다른 일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구제금융이라는 게 어차피 저희가 내는 세금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티셔츠 하나 사도 5불짜리 티셔츠를 하나 사도 세금 하나 내고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돈으로 할 수 없이 그렇게 메꿔주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포괄적인 이제 금융시장을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자녀들 97%는요 평범한 아이들이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3% 정도가 아이비리그를 가고, 또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전문적인 직종을 갖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금융에 대한 교육이 없고 늘 뭐 현재 움직이는 상황만 얘기를 한다면, 그들은 대학 가서 대학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 다니다가 결국은 아버지 세탁소 운영 물려받아야 되고요, 또 델리 가게, 네일 가게, 뭐 그런 직업들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현재 지금 하시는 뭐 세탁소 이런 비즈니스가
뭐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희 1세대는 그렇게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고 또 한인 커뮤니티를 이렇게 잘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만큼은 금융적인 시장으로 유대인처럼 또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어쨌든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세대를 위한 금융 캠프를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키드즈 금융 캠프, 유스즈 금융 캠프, 그 다음에 일반인 금융 캠프를 통해서 사실은 자녀들이 방학 동안에 한 3박 4일 동안 이런 호텔에서 먹고 자고 좋은 강사, 또 훌륭한 어떤 금융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뭐 강사들, 또 회계에 관한 이런 것들을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3박 4일만 교육을 받는다면요, 부모님이 주시는 돈 20불도 내 인생에 어떤 가치로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머릿속에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한인 커뮤니티의 자산이 되기도 하고요, 또 금융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시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감히 동남부 육개주 연합 키드즈 금융 캠프, 또 유스 금융 캠프, 일반인 캠프를 6개 이 주가 연합해서 한번 창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저보다 훨씬 나은 강사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훨씬 더 좋은 금융 캠프에 금융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간단하게만, 시간이 없으니까요. 뉴욕의 코리아타운 플라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빌딩을 1,400만 불 정도에 사셔서 한국 분이 그 밑에 층에다가 오픈 스페이스를 열었어요. 거기는 청소년들이 음악도 하고 밴드도 하고 또 어느 때는 한인회에서 또 거기서 큰 모임도 갖고, 그러니까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분의 마인드가 참 좋지요. 거기서 연극도 하게 하고 많은 것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영에서 여러 가지 돈이 안 벌리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그 빌딩을 1,700만 불인가의 중국 커뮤니티가 사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더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 저희 한인연합에서 뉴욕에 있는 그런 건물 하나조차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뭐 플러싱부터 베이사이드까지 이제 점령하고 모든 건물들을 지금 30층, 40층으로 재개발하는 거에 모든 것이 다 관할되어 있어요. 그들의 투자 방식은 이제 뭐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상권을 장악하고 세계 자원 산업을 인수하고 또 협력과 파트너십이 강합니다. 그러니 그 힘을 당연히 우리가 힘이 없지요, 당연히. 근데 한인 커뮤니티는 아무래도 연합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참여가 약하고요. 그러니까 경제발전 리더십 모델이 없습니다. 롤 모델이 없다는 거죠. 그 점이 우리가 강하게 결집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형적으로나 살아온 삶의 방법이 틀려서 연합하지 못한다면 저희는 시스템을 세우면 됩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시스템 안에 어떤 협력이 들어가고 또 방법이 들어가고 매뉴얼화 되어 있는 리더십 참여연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감히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인 커뮤니티의 삶의 질적 수준과 경제 수준을 높이는 일은 저는 새로운 금융 경제의 창조와 또 후대를 키우는 강력한 벤처 캐피탈 지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적이고 아이디어 넘치는 후대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고요. 또 아주 극단적인 예로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잠깐 한 5분 동안은 제가 포렉스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지만, 포렉스는 파생 상품입니다. 주식, 또 채권, 옵션, 선물, 또 외환, 뭐 여러 상품들이 있는데요. 외환 상품은 특히 리스크가 강한 선물 파생 상품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런 상품들을 소개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라고 강요를 했을 때,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주식 위험해, 옵션 위험해, 선물 위험해. 그런 금융적인 상품은 절대 해서는 안 돼. 만약에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금융산업을 부정하고 금융투자를 부정하는 제 주변에 100명을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뭐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뭐 많이 딱 보이죠. 절대 금융은 안 돼. 뭐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금융을 부정하는 사람 치고 주변에 자산이 300만 불에서 500만 불, 1000만 불 정도의 어떤 백만장자가 있는가를 한번 조사해보세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금융이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가르치진 않고요.
금융을 투자를 하려면 좀 더 교육받고 좀 더 훈련된 상태에서 아주 잘하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점이 그들이 부자가 되는 금융산업이 성장하는 방법이고 저희는 그 부분에 속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본인이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남에게 전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걸 또 깨트려 넘어가는 것이 투자 산업의 어떤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포렉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포렉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린 익스체인지의 줄임말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포린 익스체인지 마진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증거금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포렉스는 주 7일 24시간 전 세계 돈을 자신이 사고 팝니다. 그래서 개인이 투자하도록 허락이 된 거는 2005년도에 한국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997년에 미국에서는 1997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물론 그 이전에 국가와 국가, 은행과 은행, 기업 간에는 이런 포린 익스체인지가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한국에 가셔서 뭐 달러를 바꾸신다면 그것도 일종의 외환 거래입니다. 은행이 수수료를 내고 소비자로 선택을 하신 거고, 그러나 이 투자는 자신이 생산자로 전 세계 돈을 사고 파는 투자의 세력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외환 거래는 한마디로 리스크가 많지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배우고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트레이닝화되면은 이 외환거래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히 외환거래의 작은 한 부분을 파생상품, 그러나 하루에 4조 달러가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 얘기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와 나스닥에 움직이는 한 달 거래량이 하루에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의 가장 큰 글로벌 마켓이고 금융시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 작은 부분에 얘기를 드리면서 전체 금융시장 또 우리 한인 그 후대들의 금융 마인드까지를 터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조그맣게 시작하는 금융 투자로 인해서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가 있고 또 이런 투자 세계에 교육과 훈련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 번 더 드리면요, 저희 후대를 위한 금융 캠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회사에서 그런 계획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드즈 금융 캠프, 유스그룹 금융 캠프, 또 일반인들 투자 세계에 그다음에 어떤 것들에 대한 훈련이 되도록, 흔히 투자에는 3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니, 마인드, 메서드. 예를 들어서 돈은 있는데 마인드가 없다면 투자 세계에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근데 돈도 있고 마인드 컨트롤도 되는데 또 방법이 없다면 그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3M이라는 요소를 저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훈련화되어야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훈련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왜 개인들이 외환거래에 참여해서 큰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회사이고요. 저희는 3년 안에 FCM이 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FCM은 일종의 외환선물 중개회사지요. 퓨처 커미션 머천트라는 중개회사인데, 그 중개회사가 전 세계 돈의 또 거래자들을 다 중개해주는 회사입니다. 반드시 이 사업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시아권에 FCM에 나와 있진 않거든요. 중국인들도 아직 참여 못하고 또 뭐 미국 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시장을 FCM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지만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서 유일하게 후대를 위해서 세계 시장의 헤지펀드 그룹으로 또 FCM의 중개회사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한인 이 동남부 연합 6개주가 전체적으로 연합해서 어떤 그런 금융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금융 허브가 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이 허브로 만드는 이 시작이 6개주에 강한 힘을 줄 것이고, 또 돈이 돈다는 것은 그만큼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강력한 자금이 뒷받침이 되고 정치 신장력, 또 모든 한인들의 삶에 지원할 수 있는, 또 벤처 캐피탈로 후대를 키워낼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산업의 피와 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산업들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FX 그린이라는 조그만 오피스를 아틀란타에 지금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금융에 대한 총 8주간의 교육을 계속 진행합니다. 1기반, 2기반 해서 이미 제가 테스트 마켓을 3년 동안 진행해 왔고, 또 자동화 거래라는 프로그램, 현재는 지금 모든 거래는 한 60%는 자동화 거래를 합니다. 저는 3년 동안 자동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출장을 가시든 주무시든 거래가 자동으로 프로그램화돼서 사고팔고를 하는 거죠. 물론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소비하기도 했지만 이제 완성된 프로그램으로 그런 자동화 거래 기법들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운영상에서 지금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금융에 대한 혹시 좋은 정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